네, 제천단장 이우삼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어렵다면 또 어려운 것을 인정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 좀 오늘도 마치 이제 내년 정부 예산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대한민국을 망친다, 나라가 망한다 이런 주장을 또 이 자리에서 듣는 상황이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삶의 문제까지도 정략적으로 자꾸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께서 어렵다고 하면 정치권과 우리 정부가 힘을 합쳐서 조금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좀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좀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소득주도 성장 중심의 우리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또 일각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난 2년 5개월 동안 소득주도 성장 중심의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우리 한국 경제가 성장해 오면서 양극화 문제라든가 또는 소득 분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소득주도 성장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사실 소득주도 성장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저는 네 가지로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소위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노동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자리 제공 사업, 그다음에 고용시장 안에 있대 저임금에 허덕이는 그런 저임금 계층에 대해서 소득을 좀 보존해 주려는 사업, 그다음에 어려운 서민 생계계층에 대한 핵심 생계비를 경감시켜주는 카테고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보존해주는, 저는 이 네 가지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소득 기반을 좀 탄탄하게 하고, 그것이 물론 뭐 내수와 소비까지 이어진다면 더 지속 가능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는 판단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거는 재정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또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무제를 통해서도 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 같은 것은 정부가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만 성과와 한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16년부터 본다면은 매년 16년도에 0.6%, 17년도에 1.7% 가계소득 증가율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4%고 올해 2, 4분기에 3.8%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게 꼭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고 귀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명백하게 과거하고 좀 차이가 나는 통계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16년도에 23.5%, 17년도에 22.3%였는데 작년도에 19%로 사실 저희가 통계낸 이래 처음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저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까지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 상용직에 대한 비중이 과거 통계에 비해서 많이 심지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상용직 비중이 금년 상반기에 69.5%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분야도 저는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가계소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온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일부 성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기업이라든가 가계 활동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라든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는 더 정부가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가되 문제점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최저임금 얘기를 좀 해주셔서 저희 지역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별한 제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규모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경제 활동하는 이런 구조의 중소도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은 지난번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좀 중소도시가 현실한 당면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정부가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지 못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올 예산 관련해서 부총리께서도 지난번 2020년 예산안이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으십니다. 국회에서도 어쨌든 법정 시한이 12월 2일까지 심도 있게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일부에서 예산안 평선 직후부터 재정 확대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파괴하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고요. 국가 재정을 대통령께서 마음대로 쓰는 듯이 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재정 규모의 지출 증가율이고요. 513조 5천억으로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는 9.3% 증가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렇게 9.3%로 예산 규모를 확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정 지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기 하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 재정의 역할, 그리고 재정이 갖고 있는 현재 여건, 건전성을 포함해서 재정 여건 이 세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규모로 저희가 판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돼서 일각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금년도에 국가 채무가 GDP 대비 37.2%입니다만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39.8%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적자 국채가 한 26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와 같은 적자 국채를 늘리는 배경에는 작년하고 재정년도에 예산보다도 초과세수가 48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 초과세수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가 일부 국가 채무를 조기 상환한다든가 또는 발행해야 될 국채 발행을 줄인 부분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8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양년간의 초과세수로 축적된 국가 채무 부담을, 국가 채무 수준을 줄여준 그런 범위 내에서 내년도 적자 국채를 좀 늘린 식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건전성 문제를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 예산과 관련돼서는 우리 국가 채무에 대한 건전성 논란은 저는 제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5년 동안의 국가 채무 수준에 대해서는 그 증가되는 속도라든가 폭을 유념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난 2년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고 내년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총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도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좀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와 내년 예산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 있게 대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주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없는데 어쨌든 취임 이후에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 4월에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의대에 맡긴 연구 보고서 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보면 이제 평균이 1.69명인데 경북 같은 경우는 0.52명에 불과합니다. 간호인력 같은 경우도 상위 10개 시군 간호사 수가 10만 명당 1,400여 명인데 하위 10개 시군은 10만 명당 57명 수준입니다. 심각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문제 같은 경우는 57개가 아예 병원 자체가 없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단양 같은 경우는 6시 이후에 문 여는 병원이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재작년에 단양 같은 경우 응급 심정지 환자가 46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45명이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이 너무 멉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중소도시에 대한 해결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한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 간 의료 격차 그 문제를
좀 더 근원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정할 계획을 9월 중에 발표할 겁니다. 저희들 거의 준비가 끝나가는데 대략만 말씀을 드리면 전국을 권역별, 지역별로 나누어서 권역 책임기관과 지역 책임기관을 의료기관을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권역 책임기관은 주로 공공병원 중심으로 그 병원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내 의료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지역 의료체계, 지역 중심 병원은 그 좀 더 좁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민간의 좀 좋은 병원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걸 중심 병원으로 해서 그 지역 내 의료 체계를 좀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우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출신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